정치권 제도과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맡으셨습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는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싱가포르 건설시장 동향과 진출 시사점을 주제로 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훈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 말에 작년 12월 말에 이제 그 2년 7개월 동안 그 싱가포르 대사로서 임기를 마치고 귀국을 했고요. 지난번에 귀국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포럼 회장 맡고 계신 우리 강호인 장관님을 중간에 뵌 적이 있었는데 이 포럼 얘기와 함께 건설 쪽 얘기를 좀 이렇게 두루두루 하다가 이번 포럼에 좀 한번 와서 좀 얘기를 해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서는 수락을 하게 되긴 했는데 이 어찌 보면은 이 우리나라 이 싱가포르가 건설 시장으로 보자면은 예전에 한창 좋았었을 땐 중동 다음으로 큰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건설업계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싱가포르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 실제 근무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다음에 이 싱가포르이 또 이 여러 측면에서 뭐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생활 환경이나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좋으니까 거기에 가족분들이나 많이 가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대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뵙고 했는데 오늘 포럼 시작에 앞서서 이제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면은 싱가포르를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거짓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2020년대 이후에 최근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제가 저 슬라이드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유사이래로 건축 뭐 이런 거는 그 경제와 같은 그냥 거울의 양면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지역이든 사회든 국가든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는 거기에 수반되는 것 같다는 건설황이라든가 이제 그 지어 올리는 행위가 항상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건설 쪽에 전문성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싱가포르를 가게 된 것도 2005년도에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제 그랜드한 플랜으로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초대 금융허브 과장을 맡아가지고 당시 이제 재정경제부에서요. 싱가포르 스타디를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뒤에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금융 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국의 금융 산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 한 단계 좀 높여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금융이라는 게 모든 경제 활동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맨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서 처리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 과정에서 저도 사실은 이제 건설 산업 쪽이랑은 조금 이제 편하게 좀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됐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건설 시장 동향과 진출에 관한 시사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부터 이 뭐 건설 쪽에 대해서 저보다 더 식견도 높으시고 전문성도 많으신 분들 앞에서 뭐 건설 얘기를 해봐야 뭐 그럴 것 같고 싱가포르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건설 쪽 시장 특히 싱가포르와 그쪽 시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고 그다음 제 생각을 잠깐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이 유명한 리틀 레드 닷이라는 거 우리 저 최정찬 건설부 장관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옛날 인도네시아하고 싱가포르 사이에서 이 싱가포르가 독립한 게 196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는 그냥 말라야 연방 쪽에 있었던 이 하나의 그냥 지구였죠. 어떤 지역이었는데 65년에 독립을 하고 범말레이계 말레이계가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제 폭넓게 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인구 면에서 또 국토 면에서 넓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싱가포르를 좀 얕잡아 보면서 했던 말이 리틀 레드 닷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상에 보면은 점 하나 찍힌 거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 리틀 레드 닷이라는 말이 싱가포르가 스스로를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자부심이 묻어나는 그런 용어로 정착이 됐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싱가포르가 1800년대 이제 중반이죠. 그 제국주의 영국의 이제 식민 경험을 갖게 되고요. 뭐 물론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인도네시아 지역이랄지 말레이시아 지역이랄지 다 대부분 다 동인도에사 쪽 그쪽에 이제 이 소프트한 형태의 어떤 식민 지배를 받게 됐었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일본의 지배도 한 3년여 정도,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일본 식민지도 경험을 했었고, 57년도에 이제 말라야 연방에 이제 편입이 해서 말라야 연방 지역이 이제 영국으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들어갔다가 63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말라야 연방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 2년 뒤인 1965년도에는 말라야 연방에서 탈퇴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작년이 이 리쿠안유 탄생 1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리쿠안유의 업적이랄지 그다음에 그 통치 철학이랄지 그 유산이랄지에 대해서 이제 전 사회가 좀 그런 기간이 있었었는데 리쿠안유가 그 독립하는 기념일 날 보면 아직도 그 TV나 이런 쪽에서 리쿠안유가 막 울면서 독립하게 됐다는 얘기를 틀어줍니다. 근데 이제 이 많이 얘기들 하는 걸로는 독립을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들은 말레이아 연방에 있고 싶었는데 쫓겨났다라는 의미에서 독립을 당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진짜 뭐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고 국토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물도 없는 나라에서 독립을 하게 됐으니까 그다음에 뭐 인구의 75%가 이제 중국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 많이 와 있거든요. 주로 중국 남부 쪽에서 많이 와 있기도 합니다만은 복건성이라든지 광동성, 뭐 하이난까지 해가지고선 다 다른 지방에서 오게 되고, 그다음에 리쿠안유 집안 같은 경우는 이제 하카라는 객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지금 북부 쪽에서 내려왔던 이제 유민으로 해서 계속 내려왔던 어떤 그런 집안이 이제 이 뿌리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같은 중국계라고 하지만 말도 안 통하는, 그러니까 거기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광동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원래 싱가포르는 광동어가 주가 아니고 호키엔이라는, 아직도 호키엔 그러니까 이름이랄지 뭐 간판이랄지 이런 부분에 아직도 호키엔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건성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많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중국계들이 이 몰려 살게 되면서 폭동의 섬이라고 할 정도, 아일랜드 오브 라이엇이라고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다른 지역들 간에 이런 그 분열이라든지 대립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섬에 였기 때문에 초기에 하여튼 국가적으로 통합하기 굉장히 쉽지 않았던 그런 사회였던 것이 사실이고요. 주로 이제 그 해안가 쪽이었기 때문에 이제
물류라든가 해안 물류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처음에 경제를 이루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인도 남부의 타밀족 분들, 그다음에 말레이 분들 이렇게 이제 이 3개 인종이 주축이 돼서 지금 살아가는 나라고 지금도 뭐 인종 그 구분으로 치자면은 이제 중국계가 지금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계들 내에서의 그런 어떤 언어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그 호켄의 반대를 무리치고 리커한유가 이중 언어 정책을 할 때 중국어의 지금 표준 어로 중국말을 통일을 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동시에 공용어로 영어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도 그래도 뭐 중국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쪽에서는 아직도 호키엔말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북한 표준어를 갖다가 이제 국어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인도의 타밀어라든지 이 말레이어 그다음에 이제 중국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들 민족에 따른 그 언어가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영어가 이렇게 붙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중 언어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중 언어 중에서 지금은 거의 50% 가까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주로 쓰는 프라이머리 랭귀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예전에 중국계들한테 보면 이게 영어하고 이게 비슷비슷했었거든요. 근데 그 처음으로 최근 들어서는 2000년대 들어서는 그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조금 더 높은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사용이 편한 그런 나라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이게 이 싱가포르 국토 면적이 서울 정도 모양도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저쪽 도봉구 쪽이나 이쪽에 이렇게 뾰족 이게 튀어나온 거 그 부분을 빼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장방형으로 타원 형태로 돼서 돼 있고 서울보다는 조금 넓은데 그것도 20%가 사실은 우리 한국 건설인들이 가서 이제 땅을 넓혀준 덕택에 서울보다 커졌지. 서울보다는 지금은 이제 서울보다 약 뭐 10% 정도 면적상으로는 넓다고는 하지만은 뭐 서울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는 것 같고 지형도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저도 거기 가서 이제 그런 많은 유사점을 느꼈었습니다. 뭐 인구는 그 600만이 조금은 안 되는데 좀 여담으로 좀 빠져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하고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 그 인구 문제라든가 이런 쪽 가지고선 얘기를 좀 드리느라고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3개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를 가지고서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령자 비율, 그 다음에 16세 미만 청소년 그 영유아 청소년 비율 요걸 한번 따져봤는데 3개국이 전 세계에서 공이 양쪽 다 고령자 65세 이상 또는 16세 미만 그거에 거의 1, 2, 3위권을 다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령층에서는 일본이 좀 독보적인 그 지위이지만 한국하고 싱가포르도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 아이들 미만 쪽에서는 세 나라 공이 전 세계에서 이제 1, 2, 3위를 다투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합계로 해가지고 이제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보지를 않고 인구 증가율로 딱 보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인구가 감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싱가포르를 보니까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3위의 인구 증가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인구 유입을 통해서 인구는 계속해서 커나가는 그런 나라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서울이랑 비교를 하느라고 좀 저기다 빨간색으로 좀 칠을 해놨는데
제가 중국에서 북경에서 한 3년 근무를 국제기구에서 이제 책임을 맡아가지고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 스케일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랑 어디 잠깐 그 오리엔테이션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소풍이라도 좀 가려고 해가지고서 물어보면 버스로 한 4-5시간 거리는 그냥 바로 그냥 그 눈앞에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그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저희 쪽으로 해서 부산보다 좀 더 직선거리로 부산보다 더 멀 것 같은데 한 600km 이 정도 되는데 거기는 그냥 버스 타고 그냥 쉽게 다니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아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싱가포르를 가니까 이제 또 거꾸로 되는 거예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다가 한국에 제가 와서 일기예보를 보는데 한국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서울의 표시로 서울의 경계선상으로 보자면 거기가 싱가포르는 이거 국토의 끝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여주, 이천 이런 데서 그 저 들어오는 일기예보라든가 교통정보 할 때 보면 그 지도를 보여주는데 보여주면서 뭐 교통이 정체되고 하는 표시들도 해주고 하니까 아 우리나라가 그거 보면 굉장히 큰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보니까 뭐 남한 면적으로만 치자면 그거에 135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니까. 근데 거꾸로 이 나라가 아까 초반에 만들었습니다만 이 폭동의 섬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여러 가지 성공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이 참고로 그 리콴유의 그 탄생 100주년이어 가지고 이 리콴유의 공과에 대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회고도 하고 그 유산을 갖다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뭐 그 국가적인 어떤 그런 토론이 굉장히 좀 활발했었던 그런 해였습니다. 지금 2023년에 그 1인당 GDP 국가 순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전 세계 지금 5위권으로 지금 돼 있고요. 9만 불 정도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뭐 아시아에서는 지금 독보적으로 이제 1위를 차지하는 거고요. 이거를 PPP로 해서 구매력으로 환산해 가지고 보게 되면 2, 3위권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13만 불 가까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전 세계 아주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보려고 요거는 그 밑에 있는 그래프는 제가 한번 그 추정을 해봤 그 그래프를 그려본 건데요. 저희가 제가 이제 공무원을 92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전후로 해서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볼 때 가장 이 전 세계에서 유망 많이 쓰이던 말 중에 한 그 아시아 4마리 용이라는 아시안 타이거 얘기가 있었죠. 그때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잘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뭐 우리랑 다 거의 다 그 나라들이 이제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그러니까 1인당 GDP 측면에서만 보자면요. 경제 규모 자체로는 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도 좀 싱가포르이 아시아 4마리 용 중에서는 1인당 소득으로서는 제일 높은 수준이었긴 했습니다만은 선진국을 자부할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90년대 그 기점으로 해서 2000년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 격차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랑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이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2000년대부터는 거의 이제 국민소득 1인당 GDP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이미 진입을 했고요. 지금은 뭐 최상위권이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격차가 커져갔을까? 시작점은 거의 유사한 형태였는데 왜 이렇게 격차가 커져갔을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 저희 정책하는 사람들도 그럴 것이고 그다음에 각 섹터에 계신 분들도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벌어지게 됐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좀 곰곰이 이제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에도 전체적인 비즈니스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했기 때문에 뭐 GDP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빼겠고요. FDI 비중 한번 좀 말씀드릴까요? FDI 비중이 GDP 대비로 해서 2022년에 30%입니다. 30%. 그러니까 그 저희가 1.08% 정도가 되고요. 규모가 엄청납니다만 미국 1.53 정도가 되고 홍콩이 34거든요.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나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그 절대 금액으로 보면 22년도에 외국인 투자를 1,400억 불을 유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싱가포르에 들어온 돈이 그만큼이란 얘기죠.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들어온 돈이 이제 한 180억 불 정도가 되니까 그 규모 FDI 비중에 대한 차이로 느끼지 못하셨던 부분들은 그 절대 금액을 좀 보시면 얼마나 크다는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게 될 것 같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싱가포르 가보시면 전 세계 글로벌 지금 매그니시언트 세븐이니 뭐 하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전부 다 아시아 본부들은 다 싱가포르에다 놓고 있잖아요. 싱가포르가 단순히 금융 허브만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IT 허브이기도 하고 해운 물류의 허브이기도 하고 항공 운송에 관한 허브이기도 하고 또 지역 에너지에 관한 뭐 트레이딩 허브이기도 하고 뭐 대부분의 측면에서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FDI라는 것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게 뭐 공무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얼마만큼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편하게 비즈니스를 하기를 해주느냐 이제 그런 플랫폼들을 어떻게 제공해 주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국가의 성장의 어떤 지속성이라든가 스피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맨 밑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아까 저 인구 증가율하고 그 영유아 그 비중 고령화 비중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싱가포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뭐 그 너무 분야가 방대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제 뭐 다녀와서 여러 군데서 이제 좀 이렇게 말씀도 좀 드리고 하는 순서들이 있어가지고 그럴 기회들마다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도 좀 그걸 추출을 해서 좀 고민을 해봤던 부분인데 제가 크게 보면은 싱가포르 경제 정책이 관통하고 있는 어떤 그런 축은 좀 검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연결이 돼요. 작지만 유능한 정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지독한 균형 재정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균형 재정보다는 경제 지금 복지국가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는 그 개념 아직도 안 받아들입니다. 이거 두 개가 사실은 같은 맥락이기도 하지만 작지만 유능한 정부라는 측면, 그다음에 균형 재정에 관한 측면, 그다음에 싱가포르식의 조화 사회, 조화를 갖다 그러니까 하모나이즈 인종 간 조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화 사회를 추구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어떤 경제 정책의 핵심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제 균형 재정 또는 그 위에 작지만 유능한 정부에서 정부 지출이 보면 10%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국민연금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합니다만은 이 나라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세대 간 균형 배분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그다음에 리더들이 그거에 관한 철학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현 세대에서 번 거는 과거서부터 해온 것들을 현재 실현하는 것이긴 하나 이거를 나눠서 쓰는 데 있어서는 일대 원칙을 준다. 미래 세대가 일을 쓰고 우리가 지금 일을 쓴다. 50대 50으로 나눠서 같이 쓴다라는 개념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세대 것을 뺏어서 와서 그러니까 뭐 빚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와서 현 세대가 쓰고 나중에 더 벌어서 미래에다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여기는 무조건 쌓아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균형 재정이 거의 헌법 수준에 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을 정도고요. 작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이 있었는데 한 분은 비즈니스 출신 그 중국계셨고 두 분의 중국계 비즈니스맨이 나오시고 한 분은 국제적으로도 저명한 그다음에 이제 그 싱가포르 정부에서 재무장관도 오래 맡으셨던 분이 나오셨는데 샤무가나트람이라는 분이 이제 되시긴 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분이 후보 중에서 두 분이 MAS라고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그 통화감독청이라고는 하는데 저희로 치면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기획재정부의 외환 요 네 개를 다 합친 기구입니다. 근데 그 기구의 이제 수장들을 맡았고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싱가포르에 보면은 GIC라고 투자공사가 있잖아요. 국부펀드 거기를 이제 관할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 출신들이세요. 근데 그 출신들이 서로 나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 공약이 내가 더 많이 우리 이 사회의 조화를 위해서도 쓰는 방향은 다른 것 같아요. 조화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뿌리겠습니다라는 공약은 없었고 내가 되면 가장 그 게이트키퍼 역할을 가장 잘한다라는 걸로 붙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사무가라트남 그 인도계 출신의 그 선임 장관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이 나라는 그만큼 정부나 근데 정부가 끊임없는 이제 그 국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미래를 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겨냥한 정책. 우리가 항상 돈을 지금 절약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정부가 검소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비 올 날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도 이제 가장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조화사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국가가 이 나라는 복지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서구식 개념의 복지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데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었죠. 근데 리쿠안유가 딱 하나만 그러니까 왜 다른 나라들에서 이렇게 이 정부 지출을 늘려가지고 복지를 확대하는데 우리는 안 하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균형 재정에 관한 그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 나는 다른 거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복지는 필요 없고 나는 집을 줬잖냐. 집을 줬다. 그거 하나로 이제 이 집을 주다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이제 주거에 대한 안정이라든가 소비 지출 부분에 있어서 지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거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게 되고 할 때는 그 자산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HDB 이 나라에서 공공 임대주택이지만 그거 그냥 싱가포르에서는 개인 땅이라는 개념이 원래 없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임대죠. 99년 임대고 뭐 하는 개념인데 그거 다 분양하니까 사실상 소유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켓이 이제 2차 마켓, 세컨더리 마켓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집들을 팔게 돼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 국민주택 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일정적으로 공공주택에서 공공 부문에서 짓거나 할 때 뭐 일반 분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좀 다양한 평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라는 민영 시장에서 민간 주택 시장에서는 아무런 제한이 사실은 없는데 공공주택 시장도 방 한 칸짜리부터 방 5칸짜리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에 따라서 그거를 사게 되고 그다음 나중에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노인들만 이제 살게 되면 그분들이 뭐 방 5개짜리니 4개짜리니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세컨다리 마켓에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회전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그 차액만큼은 은퇴 자금으로 이제 전용이 되는 거죠. 그걸 유동화를 시켜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개인 강제저축 제도를 통해 가지고 소위 우리 말하는 이 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합친 금액이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은퇴 자금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당신들이 번 돈으로 해가지고서는 스스로를 갖다가 셀프 릴라이언스 자조해 나가는 것이 사람이 사는 방법이지 정부한테 자꾸 기대는 거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게 이 나라의 굉장히 강력한 통치 철학입니다. 그게 이제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작은 정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균형 재정 정책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정부가 그걸 밀어붙이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뭐 많이 회자들 됩니다만은 이 나라는 공공재들을 공급할 때는 다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아까 그 식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차 하나 사면은 그 플레이트 가격 그거 다 내야 되잖아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에 1억 3천 정도까지 플레이트 가격이 치솟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라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한 60만 대 정도를 차량 플레이트를 갖다가 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내에서 이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세컨다리 마켓이 있죠. 10년짜리 플레이트를 사면 내가 뭐 2년 쓰고 8년짜리 남은 거는 그것도 이제 세컨다리 마켓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제 이 플레이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10년 사용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사회에서 어떤 그 룰을 만들어 놓고 그 룰을 갖다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예외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허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하도 사람들이 외국인들하고 주로 외국인들은 오면 그래도 차 타고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 비용을 들이긴 하지만 근데 이 정부에서 그 싱가포르 국민들한테는 있는 사람들은 차를 살 수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하니 저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너무 외국인만 해주고 우리는 뭐다 말이죠. 외국인은 민영주택 초고급의 콘도미니엄에 살고 우리는 HDB에 살고 외국 사람들은 차 타고 다니고 우리는 MRT 타거나 버스 타고 다니고 이게 뭐냐 말이야.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정부 바뀌면서 삶을 그렇게 이 나라 정부에서 얘기한 건 5C라고 하더라고요. 뭐 크레딧 카드, 골프 클럽 멤버십, 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5가지 C를 갖다 얘기하는데 그 물질적인 성공만이 이제 이 삶의 성공으로 볼 수 없다. 그 개념을 지금 이제 바꾸는 작업들을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이 나라는 사회가 정해놓은 룰을 통해서 좀 그러니까 국민들 스스로는 검소하고 자기가 저축해가지고선 살아라. 자꾸 정부 기대지 말아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정부에 기대거나 할 때는 다 돈 내라.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각종 뭐 내는 것들이 많죠. 무슨 뭐 이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외국에서 누구 그 가정부를 갖다가 쓸 경우에도 월 내는 그게 3분의 2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월급으로 주는 금액의 3분의 2 정도를 매달 이제 세금으로 부담금인데 그게 이제 그 세입에 잡히니까 거의 세금인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공공재를 쓰게 할 경우에는 네가 공공에다가 사회에다가 부담시킨 건 네가 책임져라라는 그런 개념이 확실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직접 쓰는 지출 같은 경우는 최소화를 또 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이 나라가 이제 국가 거버넌스 지수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그 월드뱅크에서 그 지수화를 해가지고 하는데 정치적 안전성,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부패 통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 세계 순위들 매기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제가 그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인데요. 정치적 안정성입니다만 정치적 안정성 여기는 voice and accountability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부가 국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목소리를 듣고 그 책임져 주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만큼은
전 세계 최상위 순서는 아니에요. 이 여기는 이제 아시아권에서만 제가 저걸 뽑아놨는데 나머지 이 부분들 정치적이나 안정성에 관한 부분, 정부의 효율성에 관한 부분, 뭐 규제의 질에 관한 부분, 전 세계 지수화를 했었을 때 거의 만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앞서 보셨던 그런 경제 정책이 경제 사회 정책들이 이 국가 거버넌스 전체에 다 투영이 돼 있고요. 이걸 갖다가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었을 때는 전 세계 어떤 최상위권의 나라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이제 건설 쪽으로 조금 얘기를 좀 가보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건설은 결국 경제 발전의 거울이겠죠. 지금 식민지대를 거쳐서 경제 기초를 다지고 그다음에 다각화와 자유화 거쳐가지고 지금 혁신의 시기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전후 독립 직후에 HDB를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다각화 시대 때 산업단지 같은 경우 유치를 하고 공공 유틸리티라든가 교통 인프라들 대규모 이제 그 인프라 건설들이 이루어졌던 시기죠. 자유화 확장하면 그 기간 때에는 이 산업 부분을 종래에 있었던 어떤 경공업이라든가 이런 거 경공업 제조업 부분으로부터 금융 서비스 쪽으로 많이 돌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뭐 여기에 랜드마크가 된 여러 상업 건물들이 이제 상업 건물이나 인프라들이 이제 세워지고 MRT도 이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90년대부터 해서 저희 건설업체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셨던 게 2005년부터 2015년 그 사이 쪽이 아니었을까 싶을 것 같아요. 수주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수주 금액이라든가 뭐 수주 건수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럴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급격하게 지금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추세였고 최근에는 이 나라 가보면은 온통 어디를 가나 뭐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인프라 자체를 이 그린 개념으로 지금 이제 뒤바꾸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린 플랜 2030이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전 국토를 좀 그린화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인프라 같은 경우도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 대부분 다 이제 이 개념들에 따라가 가지고서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그린화를 또 달성하는 방법들이 뭐 결국에는 자동화를 한다든지 모듈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나라 건설 산업도 이제 변해 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말레이시아랑 지금 이제 고속철도 이제 연결하는 이제 사업들이 시작이 됐고 제가 이제 그쪽 부분들 만나서 육상항공청 사람도 만나고 해가지고서 이제 얘기들을 해봤는데 중국 쪽으로 좀 많이 이제 아마 그쪽에서 수주를 할 것 같다는 거죠. 말레이시아 쪽 구간들은 이미 중국계 업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를 있는 그 구간도 중국계 쪽이 좀 많이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 이 나라가 인프라를 깔아놨던 것들을 좀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수요들도 있고 최근에 일부 관측지 마리나 베이 샌즈 같은 경우 그 옆에 2차로 마리나 베이 샌즈 2를 지금 만드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인프라를 확장하는 그런 수요들은 계속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도 많이 저희가 뭐 MRT라든가 그 다음에 그 랜드 브리지 같은 경우들 있는 작업들에는 많이 좀 하고 계시기는 한데 글쎄 수주 여건이 그렇게 뭐 녹록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 뭐 뒤에 가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건설 시장의 특성 같은 경우가 하여튼 룰을 굉장히 엄격하게 세우고 그걸 집행을 해 나간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성이 이제 노동 시장에 있는데 저희가 초기에 싱가포르 진출하셨을 때 할 때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가서 이제 건설 현장에까지도 갈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와서 일하던 그 인도 남부 쪽에나 뭐 미얀마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서 많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못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HDB도 마찬가지고 민영도 마찬가지, 민영 콘도도 마찬가지고 그 공기가 굉장히 지연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집값에 거의 뭐 앙등 수준으로 오르게 됐는데 그 부분도 유도도 원인이 되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도 이 부분들이 완벽하게 결국에는 그 건설 인력을 어떻게 아예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그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들이 되는데 이 나라는 이 건설 인력 확보 측면에서 그 본인들이 정부에서 그걸 수급을 갖다가 다 예측을 하고 해가지고선 비자 제도를 그 워크퍼밋을 주긴 주는데 굉장히 좀 그 부분도 이게 뭐 정부가 예측하는 대로만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해외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 부분들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앞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력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를테면 스마트 기술이라든가 자동화라든가 모듈화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자꾸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인력 문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강조 이 부분들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가지고서는 뭐 육상청장이나 이렇게 만나고 할 때 우리가 그 부분에 강점이 있다. 제조 기술에 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일부 회사 메이저 회사 중 건설 회사 중에 한 분들은 이제 건설은 시장을 접었잖아요. 접고 어떻게 보면 그린 소재나 이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가서 이제 뭐 많이 홍보를 해드리기도 했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이제는 새로운 시장 진출하는 방법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 짓는 걸로 해가지고 뭐 교량 짓고 터널 뚫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중국과의 수주 경쟁에서 얼마만큼 이제 우리가 수익성 확보하면서 갈 수 있느냐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뚫고선 어떻게 진행할 때는 차라리 이제 싱가포르 정부나 이쪽에서 표준대로 요구하는 그런 첨단 어떻게 보면 건축 기자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철근이 비싸지면 철근만큼의 철근 이상의 강도를 가졌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카본 풋프린트는 나오지 않는 그런 소재들로 대체할 수 있는 그거를 갖다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도 그런 아이디어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쪽에서 앞으로는 어떤 이 그린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그린 정책과 관련돼 있는 쪽 부분에 지금 하시는 업뿐만 아니라 그거를 유관 산업으로 확장하시는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나라 특히 건설 시장 쪽, 건축 시장 쪽은 중국이 너무 거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도 순수하게 건축 쪽으로는 뭐 쉽지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대부분의 건설 시장은 지금 뭐 공공 분야가 주도를 하게 돼 있고 민간 디벨로퍼들이 하는 시장들이 이제 뭐 상업용 건물 쪽으로 계속 넓히기는 하는데 거기에 싱가포르 로컬도 많이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셔가지고 싱가포르 그 기술 수준 많이 높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로컬 압력이 있고 중국에서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프랑스나 일본이나 뭐 저희나 해가지고선 조금 좀 하이엔드 마켓 쪽에
기술력이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자꾸 이제 좀 입지들이 좀 좁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싱가포르 건설 산업 구조는 뭐 너무 기술적이긴 한데요. 규제기관하고 법령이 있고 이제 발주처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태튜터리 보드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청입니다. 이제 공공기관 쪽에서 대부분 발주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 다 아실 거예요. 뭐 특히 URA 같은 경우, LTA 같은 경우 요 싱가포르에서 그 출장 가시거나 하시면 많이 만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쪽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발주처로 대부분 공공 부분에서 이제 많이 발주를 하고 있다는 거고, 디벨로퍼가 여럿이 있죠.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의 디벨로퍼들이 지금 돼 있고, 거기에서 상업용 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을 이제 자체해서 짓는 것도 있는데 요새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려고 해서 시장 넓히는 쪽에 그분들이 관심이 좀 많고, 근데 한국에는 많이 안 와 계세요. 의외로요. 그 디벨로퍼들이.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러면 일본 갔다가 뭐 딴 데 갔다가 가보겠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뭐 속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의 압력이라든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과연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느냐에 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관심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저희 쪽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싱가포르 건설 시장을 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를 보니 이 나라 뭐 이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대부분의 지방공사, 터널, 매립, 아까 우리 식사 때도 얘기 나왔습니다. 20% 현대건설에서 져줬잖아요. 지금도 포트 파이브핑거라고 우리로 치면 우리로 이렇게 서울로 쳤었을 때 보면 서울 서남부 쪽이죠. 서남부 쪽의 해안가에 지금 이제 그 5개 손가락처럼 생긴 모양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 자동화된 컨테이너 포트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 매립 2단계 끝났고 저도 2개 다 가봤습니다. 근데 가봤는데 뭐 우리 기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프로젝트가 페이스가 시작이 될 때는 또 이제 수주전에 또 참가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쪽 부분들 뭐 이렇게 뭐 간척 터널 매립 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나라 그 LTA나 이런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계속 와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 사실 여기 또 그때 클레임 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때 코로나 때 공기 지연되고 해가지고 막대한 손실을 봤는데 그래서 공사 지연된 거에 대한 부분들 그 손실들 어떻게 흡수할 거냐에 관한 거 가지고서 좀 싱가포르 정부랑 그 문제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이제 발주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뭐 병원 짓는 거라든가 이랬을 때는 뭐 보건복지부 그 나라의 보건복지부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를 해놓은 재원이 많아서 손실이 좀 축소되는 그런 업체도 있었고 그 문제 해결이 안 돼 가지고서는 이제 계속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들 LTA 사람들이나 이렇게 만나거나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잘할 테니까 잘 해달라라는 식으로는 이제 접근을 하지는 않았고 우리 업체들이 다 안 한다더라 수주에 참가를 안 한다고 하더라 왜냐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되면 이제 수익성 없는 사업으로 해서 이제 갈 수가 없다더라. 그런데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주로 이제 수주에 참가하는 거는 중국 업체들만 되지 않겠냐? 그 중국 업체들이랑 잘해보고 나중에 하자나면 그건 난 모르겠다. 그 우리 업체들 입장이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중국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에서 뭐 작년에 뭐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뭐 LTA라든가 이제 이쪽에 와가지고서는 우리 특수건설 쪽 부분에 별도 IR 같은 것들도 하시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나라도 단순히 비용만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인프라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걸 갖다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수주 시장도 어느 정도 경쟁화를 시켜야 되는 측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이제 비용으로만 접근할 수도 없을 것이고, 비용은 이제 뭐 중국 업체한테 되질 않으니까요. 우리가 가진 장점들을 갖다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수주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 인프라 부분에 코로나 지연됐던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선 지금 이제 대형 인프라 사업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저희는 지금 기존부터 해가지고 수주를 받아서 하고 있는 공사를 진행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추가로 되는 부분들, 뭐 이를테면 이제 창의공항 활주로 확장하는 것, 그다음에 신규 터미널 만들고 뭐 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발표도 다 되고 있거든요. 뭐 말레이시아랑 고속철 연결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계속해서 인프라들의 그 발주가 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싱가포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FDI를 먹고 사는 나라는 결국 그건 뭐냐면 장판을 아주 효과적으로 깔아줘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세계 최첨단으로 유지해주고 거기 와서 해라.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규제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랑 그것들을 다 제공해주겠다라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인프라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보다는 훨씬 더 계속해서 조금 더 고난도 또는 고급 기술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인프라 사업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싱가포르 수주 현황이 지금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뭐 과거 중동 빼고는 이제 제2의 건설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부가 주로 공공 부분이 주로 하기 때문에 돈 떼어 먹지 않고 미수급 문제 별로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약간 좀 문제가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수 문제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 싱가포르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었던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수주 급감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뭐 그때 이제 공기 지연에 관한 이제 클레임 문제들이 상존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본적으로 하도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이 수익성도 악화되고 수주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업은 아닙니다만 이제 특수건설 쪽에서 이제 그 수주 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높은 기술 수준이라든가 어떤 차별에 대한 기술 수준 그런 갖고 계시는 인프라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 유리한 형태로 많이 좀 그 뭐 LTR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술력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순 비용뿐만 아니라 그 PQ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비중을 상향을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수주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의를 봐주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특장점들을 좀 강화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싱가포르가 이제 뭐 아시아 내에서도 항상 이제 최상의 부분은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쪽에 건설 시장이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시장이 뭐 과거와 같은 그런 지위를 갖다가 계속 유지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나라의 이 깔끔한 법제도, 집행, 그다음에 정부의 그 이 인프라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을 봤었을 때는 아직도 뭐 하여튼 손해는 날지언정 돈을 떼먹히는 일은 없는 그런 시장인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의 시장이 유지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저임 노동자를 앞세우거나 덤핑 치어가지고선 들어오는 중국 애들을 막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싱가포르를 설득하느냐. 싱가포르이 굉장히 정부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중도 낮고 뭐 이러는데요. 얘네들은 항상
신상 또는 최첨단만 삽니다. 그게 건설 시장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싱가포르가 사실은 그 동남아시아 미국의 무기 수출 시장으로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싱가포르 저희 지금 이제 군수품들이 우리 무기 수출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저도 가서 많이 세일즈를 했는데 얘네는 신상 럭셔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최첨단 그 전폭기들요, 그 다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은 싱가포르를 안보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출을 갖다 허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그건 사옵니다. 근데 그 B급은 아닌데 최첨단 아니면 좀 이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인프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을 설득하는 논리는 싸구려에서 하자라는 거는 발주처 책임이다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그래서 조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퀄러티와 높은 기술에 기반한 퀄러티, 공정 관리, 그다음 그 환경 문제나 노동이나 이런 문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를 갖다 준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 싱가포르 통계청에 접근하려고 그랬더니 아마 저기 실무자분들은 아마 회사에서는 다 하실 것 같은데 돈 내고 해야 돼요. 회원 가입하고 돈 내고 해야 되고 우리나라처럼 그냥 통계를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건설협회 그쪽 자료를 가지고서는 만든 건데요. 이제 지금 최근 이제 우리 시장이 주력 시장이 이제 중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시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정적인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인프라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으로 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싱가포르이 매력적인 시장일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 아주 일반론적인 것입니다만 뭐 시장 나가실 때 국내 경제 매크로에 관한 부분 그 시장의 마이크로라는 부분 다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나라 환경도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 이게 이제 연초에 나온 거라서 지금 이제 막 바뀔 텐데 세계 시장이 세계 이제 글로벌 리스크 부분들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상당 부분은 아직까지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가 계속 유지될 거냐, 그 아직 확률이 높다라는 거. 연초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9월 이후에 FRB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시장 형태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코노미 하드랜딩 쪽도 그 확률이 높다고 봤었는데 지금 봐서는 이제 그런 쪽 우려는 많이 좀 없어졌고요. 그런데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리스크가 있느냐, 그다음에 중국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거냐, 그다음에 그 지정학적인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한 건 아직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내 시장이 뭐 국내에서도 뭐 원가에 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리스크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공격적으로 움직이기만은 쉬운 그런 상황들은 아닌데 그런 리스크들을 보시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게 좀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간단히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싱가포르 내에서 컨스트럭션 쪽은 이제 채산성이 좀 악화돼 나가는 그런 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거에 상당 부분은 중국 건설사와의 강력한 경쟁 압력에 가는 부분이니까 수주부터 시작해서 어렵고요. 그걸 따도 공사 지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외 노동력에 관한 부분, 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고 규제 준수 비용들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재도 또 좋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비용을 갖다 높이는 부분들만 있지 수익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업체의 저희 그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제 많은 부분 수익성 중심으로 이제 입찰에 이제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걸로 이제 바뀌셨고 이제 컨소시엄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출혈 경쟁 같은 경우들도 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쪽 시장에서 출혈 경제까지 감안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고무적인 것은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기업 구조 조정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이 인발부가 돼 있었던 사람으로서 뭐 중동이나 이런 쪽에 대규모 수주를 하고 난 다음에 미수 나오고 뭐 해서 그 어려운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쪽에서 이쪽 시장은 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 업체들도 이제 수익성 중심으로 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원부원이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로 그걸 뚫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유망한 게 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철근 대신에 더 강형, 더 강도가 높은 무슨 뭐 부자재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뭐 LT라든가 이런 데 인증 따야 되잖아요. 그런 쪽 시장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서 성공되는 시장이면 이미 다른 유사 동남아시아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제가 뭐 너무 말씀이 길었던 것 같고요.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시간이 좀 경과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대표 장관. 대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토부에 오래 있었고요. 지금은 집에서 집사람을 회장으로 모시고 거안실업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안실업은 거실과 안방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주요 국가의 인당 GNP를 한번 조사를 해봤었는데 65년부터 2020년까지요. 우리나라가 253배 늘었고 싱가포르가 101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65년 스타트할 때 싱가포르 우리보다 많이 높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싱가포르가 아주 여러 방면에서 아주 좋은 정책을 펴는 것으로 유명하고 우리가 이제 벤치마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포퓰리즘으로 이게 민주화 이후에 흘러서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 경제 교육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싱가포르는 어떻게 포퓰리스틱한 그런 정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국민들 수준이 아주 높아서 국민들이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정책이 가능할 거고 또 하나는 포퓰리스틱한 분들이 아예 정치권이나 의사결정 시스템에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근거가 뭔지 혹시 싱가포르에 국민들 교육을 위한 그런 특별한 교과 내용이든지 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는 게 있는지 그 질문 하나 드리고요. 얼마 전까지는 싱가포르가 국정의 목표를 초인류 국가로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 목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주셨고요. 아까 사실 이 뭐 강연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싱가포르 경제 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건데 이 나라의 정부 정치권 이 내각제거든요. 내각제 국가라서 집권당이 그냥 가져가게 되면 정부가 이제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 나라가 뭐
일본의 자민당 비슷하죠. 자민당 정부의 자민당 의회로 돼 있잖아요. 집권당의 일관된 정치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파퓰리즘적인 부분들을 막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나라도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2000년대 초에 의석을 처음 야당이 이제 가져갑니다. 지금도 아직 의석수로 보면은 80% 이상은 집권당이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석패율제라고 해서 차석자를 갖다가 이제 차점자인 야당 의원들을 갖다가 의석을 주는 그런 제도들도 있고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는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목소리를 담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의석수 기준으로는 80%를 저쪽이기 때문에 개헌까지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나라의 그거를 지키는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랑 만나서 얘기해 보면 왜 싱가포르 투자하냐? 그러면 1번으로 꼽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레딕터빌리티가 높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투자를 이렇게 왕창 해놔도 10년 뒤, 50년 뒤에도 이 정책 얘네들 기조가 갈 거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게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든 간에 정정불안한 나라에다가 누가 10억 불씩 그냥 갖다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수익률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이 나라에 들어오는 그 많은 투자자들은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거고요. 근데 이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러면 집권당이 그런 확고한 의지와 이런 걸 가지고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콴유 때부터 이어져 나온 그 유산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5월 15일 날 새 총리가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당권이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리콴유, 고촉동 그다음에 리센룽으로 이어지는 그 3대 총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리센룽 총리가 그 리콴유의 장남이신데 이분이 이제 70세까지 하시다고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72세까지 하시고 이제 물러나시고 새 세대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72년생인 그 재무장관 로렌스 웡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총리직을 갖다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물론 들어오기 전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자기 아젠다를 갖다 잡고선 추진하는데 그게 이제 포워드 싱가포르라는 그런 국정 아젠다예요. 근데 포워드 싱가포르라는 뜻으로 보자면 여전히 계속 진군하라 싱가포르야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성공에 관한 방식 아까 말씀드렸었죠. 5C에 관한 방법을 좀 바꾸자. 이제 삶의 지뢰 사회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형태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거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는 우리는 과거에 생각했던 5C 제가 5개가 다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동차, 크레딧 카드, 클럽 멤버십, 캐시, 그다음 또 콘도. 그래서 5가지죠. 글씨 이런 게 성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그 정치 실험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지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기는 외국 사람들은 다 지금 편하게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콘도에서 살고 우리는 HDB에서 살고 버스 타고 다니고 MRT 타고 다니고 이게 과연 이제 바람직한 사회의 방향이냐라는 그런 압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올해 초에 사실은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이제는 좀 쓰자라는 것이 야당으로부터 밀려 나왔거든요. 그때 스트레이트 타임즈에 이제 장문의 컬럼이 기재됩니다. 리센룽 총리가 본인이 직접 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사회적으로 합의된 원칙이 있다. 뭐냐? 1대1 원칙이다. 우리가 1 쓰고 미래 세대가 1 써야 된다. 이 원칙은 우리가 합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내일만 사는 것이 아니고 1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성장시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대의 원칙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강하게 그 교육을 하더라고요. 어떤 그 무슨 프로파간다 같은 걸 해가지고선 계속 그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중요 계기들의 집권당 리더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설득력 있는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하고 직접 이제 그 대화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예. 예, 더 많은 예. 한미글로벌 김종훈입니다. 좋은 강의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건설 산업에 매몰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시각에서 싱가포르를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하고요. 제 질문은 좀 굉장히 엉뚱한 질문인데요. 싱가포르이 건국 이후에 이때까지 나라를 만들어 온 과정, 그리고 도시를 만들어 온 거, 산업을 만들어 온 거, 건물을 만들어 온 거를 보면 세계 초인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정부 기관도 도시 설계나 도시계획 수출을 제 기억에는 4, 50개국을 그렇게 도시를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새만금이 있는데 이게 골칫덩어리고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새만금이 개발될 건가 뭐 그동안에 수 없는 마스터 플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새만금이 대충 보니까 400km 자성 정도 돼서 싱가포르 사이즈의 반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다가 새만금을 홍콩식으로 조차를 한 100년 정도 하면 어떨까 이런 발상을 해보는데요. 싱가포르한테도 굉장히 덕이 될 수가 있고 국토가 좁으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우리 국토가 될 건데 싱가포르에 그런 노하우가 접목되고 해외 자금이 들어오고 등등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이 혼자서 버거우면 영국하고 합작해서 저걸 새만금을 갖다 조차를 한 100년 정도 해서 그렇게 잘 좀 갖고 나가면 어떨까 생각인데 한번 답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제가 답을 할 위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좋으신 아이디어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싱가포르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또 싱가포르를 그렇게 인정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큰 나라한테는 그냥 좀 인정해 주는 게 있는데 작은 나라들은 인정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저 나라에서 좋은 부분들, 교훈적인 부분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흡수하려면 싱가포르를 굉장히 좀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다른 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간단 이제 뭐 개인적인 좀 약간 소망이라고 할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저 나라가 힘겹게 이 국민들 이끌어 오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만들어 온 거예요. 룰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사회에 기본적으로 통하는 저걸 만들어 왔고요. 아직 근면자조협동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가 살아있는 선진국이 유일하게 저는 싱가포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자조정신 그게 다 관통하는 아까 그 경제정책에 관한 룰을 디서플린에 다 관통하는 맥락입니다. 네 삶을 네가 책임져야지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하느냐? 근데 그게 다른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성립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 나라가 이제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들을 드리면 야 거기는 나라가 조그마잖아. 나라가 조그마니까 나라 조그마하면 다 그러면 싱가포르 같은 부자여야 되게요.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거든요. 얼마만큼 그거를 효과적으로 이어붙이고 해가지고서는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아량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베니스라는 나라도 그냥 한순간에 생긴 나라는 아니잖아요. 결국 그 나라도 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간 나라거든요. 제가 지금 보면은 현대 세계의 베니스의 형태에 가장 가까운 그런 통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거든요.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도 작지만 그 나라의 것들을 갖다가 배워볼 수 있는 불체한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싱가포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자체의 어떤 그런 관용성 같은 게 높아지면 우리도 한 단계 또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긍원상도 많고 더 듣고 싶긴 하지만 또 시간 관리하고 끝내는 것도 제 역할이어가지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좋은 강의해 주신 최윤 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뭐별 들을 말씀은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